여자들의 알수록 친근한 예술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럭키님, 메리골드님 모시고 새 여자들의 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춥죠? 완전 추워요. 제가 보니 체감 온도가 이 지역을 기준으로 영하 12도더라고요. 든든히들 입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실패했어요. 항상 날씨랑 저희 코디는 엇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보기에도 좀 얇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산 밑에 있어서 저희 방송국이 더 춥거든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멀리서 오시니까 거긴 좀 따뜻한데 여긴 더 춥다든가. 그것보다 제가 사는 지역도 그냥 서울보다는 좀 더 추워가지고 나오는 즉시에 느꼈어요. 아, 오늘 코디 실패했다. 다시 들어갔다 오시는 건 어떠셨을까요? 아유, 너무 멀어서 뭐. 그냥 잠깐 5분, 10분 제가 늦춰지면 딜레이가 엄청 돼요. 제가 이동 거리가 멀어서 한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 40분 차이는 나요. 15분, 10분 차이가 집에서. 오늘도 바쁘셨군요. 지금 살짝 지각하셨는데. 아, 죄송해요. 그죠? 무슨 일 때문에 지각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아, 사실 웬만하면 스케줄 어떻게든 조정해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중간에 세미나 중간에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좀 늦었네요. 변함없이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메리골드님은 오늘도 보나마나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질문. 식사하고 오셨어요? 저희 지금 시간이. 네. 점심 먹었습니다. 어떤 메뉴로 먹었나요? 그냥 집밥인 걸로. 네, 집밥인 것으로. 저는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왔었는데, 오면서 메리골드님이 잠깐 뭐 하나 사주신 걸로 때우고 이 시간에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다들 너무 바쁘죠? 네. 저는 저희 그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서 화요일 날 라디오 극장 녹음했었어요. 네, 그게 뭔가요? 강의 중에 하나였는데 다들 너무 연기들을 잘하신다고 내년에 라디오 극장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기획하에 네, 그냥 선생님 모시고 라디오 극장 대본 한번 읽으면서 그냥 바로 녹음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그 교육을 마감으로 저희 2018년도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교육이 거의 끝이 났어요.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에요. 저 정말 개근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교육에. 내년 초에 상장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이 나니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들 바쁘게 지내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이 띵작의 비밀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감독님 녹음해주고 계시는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되어 있는 이 시간에 또 이런 띵작의 비밀의 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띵작의 주제는 피카소 그림은 왜 비싼가입니다. 네네. 그죠? 자,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들 공식 질문 매번 드리길래 제가 공식 질문으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럭키님, 왜 어떤 계기로 피카소 그림은 비싼가를 주제로 잡으셨어요? 형태가 굉장히 많이 깨졌는데도 그 그림이 대단한 것으로 치부되고 또 항상 뭐 그림을 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격대를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피카소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같이 호기심을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피카소 그림이 비싸긴 진짜 비싸죠? 그쵸. 만약에 돈만 있으면 저도 사뒀을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요. 메리골드님, 피카소 그림 제일 비싼 거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거는 2,000억 원. 2,000억 원이요? 그림 한 점이 2,000억 원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싸긴 하네요. 왜 비싼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경매에서 사둬도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아우, 2,000억 원 정말 전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나오네요. 그쵸. 저희가 이렇게 피카소 하면 사실 되게 유명한데 그래도 개개인들이 가지는 피카소 하면 떠오르는 연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피카소 하면 떠오르는 거, 너키님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두고 싶다고 해놓고도 사실 피카소 그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괴물이에요. 아, 괴물. 왜 괴물? 아니, 그 피카소 그림 그 얼굴이 형태가 다 쪼개진 게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 봤을 때. 괴물 같아 보이고 이걸 왜 그렸을까? 이게 왜 비쌀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렇기는 해요. 메리골드님은? 저는 스페인 그리고 게르니카. 스페인, 게르니카. 네네. 게르니카 알죠. 피카소가 스페인 출생이고 그리고 주로 파리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냥 이상하게 피카소 하면은 스페인이 자동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게르니카가 좀 되게 피카소 작품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크기 규모도 엄청 크고 그리고 그 작품에서도 그 인간의 고통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스페인과 게르니카 제가 그 게르니카 작품 직접 봤거든요. 오, 오늘도 역시 안 가본 데가 없으신 자판다시. 게르니카가 그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에 있어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라고 스페인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크고요. 책에서 봤을 때의 느낌하고, 그러니까 그림 책에서 봤을 때의 느낌하고 실제로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럭키님 말씀처럼 저도 게르니카 그림 보면서 물론 다른 피카소 그림도 똑같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해하기가 힘들다. 피카소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예, 그림 작품 자체보다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 네, 그게 특히나 어린 시절 그림에 대한 문외한이었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시절의 피카소의 그림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피카소 하면 생존해 있는 화가 일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화가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인정을 받고 또 화가로서 유명해진 대표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정말 그렇죠. 예. 굳이 피카소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그 일대기를 얘기해 주신다면 메리골드님. 피카소는 1881년생으로서 1973년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생애가 되게 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다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오래 사신지 몰랐거든요. 아, 그죠. 저도 그래서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고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한국 역사로 따지면 그 조선시대 고종 네. 이때부터 대한제국 아니고 대한제국 아니고 조선시대 고종. 네, 조선시대 고종 이때부터 아니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할래요? 그죠.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맞아요. 불편하시죠? 그래도 아까보다 좋아지신 거예요. 아까 목소리 아예 안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종일 때부터 현대 박정희 대통령까지 사셨던 박정희 대통령. 네, 정말 길죠. 이해가 엄청 빠르네. 네, 그죠,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 피카소가 진짜 장수엔 진짜 똥칠할 때까지 살았네. 저 지금 계산했잖아요. 92세? 92세. 92세 아닌가요? 예, 그쯤. 그럼 진짜 요즘에도 92세면은 엄청나. 그러니까요. 거의 한 세기 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9세기에서 20세기를 모두 거친 분이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돌아가신 연도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1세기가 100년을 얘기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1세기가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면 19세기면 1801년부터 1900년 12월 31일까지네요. 그죠? 저 얘기 왜 하냐면 저는 19세기 하면 너무 멀고 또 20세기 하면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가깝고 오늘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카소가 이렇게 너무 멀기도 하고 또 너무 가까운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좀 생경하달까?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박정희 시대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와 느낌이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도 있고 화풍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대 화가들 말씀드려볼까요? 아, 네. 그래서 동시대 화가 얘기해 주세요. 앙리 마티스도 있고, 아까 마르셀 듀샹도 있고, 그리고 잭슨 폴락. 잭슨 폴락이 그때구나. 저는 그러니까, 잭슨 폴락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막 벽에 막 뿌리듯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막 몇천억대 돈을 받고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화가에 되게 앞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또 피카소랑 같은 시대인지 몰랐네요. 같은 시대라기보다 그냥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화가. 그러니까 잭슨 폴락은 1950년대, 60년대 이때 워낙 오래 사니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많네요. 부상했던 화가였기 때문에 잭슨 폴락 아무튼 그 잭슨 폴락, 앤디 워홀도 진짜 다 피카소. 너무 오래 살았어. 저 아는 사람 있어요. 로댕도 같은 시기 사람인 걸로 제가 아는 거든요. 로댕이? 그러네요. 네, 로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아까 말한 것처럼 100년 가까이를 사셨으니 다양한 화풍에 있는 화가들과 또 비슷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20세기 분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카소는 사실 18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종시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그 즈음에 또 있었던 화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19세기쯤에요? 그렇죠. 19세기 후반. 네, 19세기에. 아까 근데 메리골드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인상주의랑 이런 게 함께 발발됐을 때라 그때 아까 얘기하신 분 중에 폴 세잔이 그때 살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돌아가실 무렵부터 아마 피카소가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에 있는 이제 그 인상주의 화가들부터 다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마네나 모네나. 네네. 그런 분들도 다 살았고 이제 고우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 원래 그렇잖아요. 삶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대였어도 굉장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나 야스파나 이런 화풍들의 화가와도 같이 만나서 또 19세기를 지나 20세기 때에 있는 다른 우리 듀샹과도 함께 했다는 그런 그렇죠. 피카소인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마드리드를 거쳐서 바르셀로나에 갔었어요. 네, 바르셀로나에 가면 피카소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보통 아까 메리골드님 소개처럼 피카소가 주로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다면 그 태어난 게 스페인이다 보니 스페인에도 피카소 미술관이 있고 프랑스에도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정보를 알기 전에 그냥 갔던 상태라 제가 아는 피카소의 그림들이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무슨 나이대별로 그림이 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도자기까지 다양한 화풍들의 그림이 있지만 제가 아는 그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피카소 미술관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같은 시대에 어떤 화풍들의 화가가 있었는지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인상주의 야스파 이런 거 뭐지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인상주의 화가. 중간에 되게 뜬금없지만 다음 이제 화에 그런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피카소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그 궁정 화가로 아마 더 예전에 태어났다면 17세기, 18세기에 태어났다면 궁정 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10대 때부터 벌써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고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사진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사실적인 게 많이 필요 없어지고 나만의 것 뭔가 특별한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미술관처럼 원래 각자 다 자기 색깔을 만들고 그때마다 다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그 피카소는 또 나름 오래 살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 피카소 안에서도 시대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피카소
것 중에 이제 저는 청색 시대를 가장 좋아해요. 청색 시대. 네네. 좀 푸른빛을 많이 쓴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청색 시대 때의 그림. 네. 피카소의 청색 시대 때의 그림이 좋은데 약간 우울감은 있지만 이제 친구가 죽어서 그래서 더욱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감성이 그래도 저한테는 좀 그나마 저에게 맞는 그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 피카소 그림 중에 어떤 게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사실 피카소 그림 처음에 봤던 거는 아비뇽의 여인들을 봤는데 그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된 그림이었고요. 반면에 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림이 있어요. 제목을 가진. 근데 이 꿈은 한 여인이 제가 그림을 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그 팟캐스트로 나가는 거라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고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든 그림이거든요. 근데 좀 피카소 그림답지 않게 그렇게 무섭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그림을 봤을 때 되게 행복해 보이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조금 와닿았던 그림인 것 같아요. 메리골드님은? 저는 장밋빛 시대나 그때 그림도 좋지만 좀 자클린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피카소에게 그 자클린을 그린 초상화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좀 인상 깊었다가 말이 인상 깊었어요. 네. 아이고 아프셔가지고 그러게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죄송하네요. 괜히 제가 제 꿈이 제가 좋아하는 꿈이라는 작품이 장밋빛 네, 시대. 장밋빛 시대. 예, 시대 정리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네. 피카소는 한 7가지, 8가지, 7가지 정도로 피카소 그 그림을 구별할 수 있는데 처음이 아까 너키님이 얘기해 주셨던 청색시대. 청색시대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를 말하고 주로 청색이나 청록색을 주로 사용해서 약간 좀 우울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많고 근데 이때가 되게 피카소가 이제 학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리고 본인 나이도 되게 20대 젊었기 때문에 좀 가난 이런 거 추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초기에 의외로 그렇다고 빨리 성공한 케이스도 아니에요. 초기부터 너무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가 개고생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청색 시기, 그러니까 그런 우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고 그리고 아까 꾸미님이 좋아하시는 꿈 시기가 장밋빛 시기 1905년부터 1906년 되게 짧은 시기인데 근데도 시대를 구분하는군요. 네네. 우선 가장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청색이랑 장밋빛 이 두 시기이고요. 색상이 바뀌어서. 네, 그림체도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림체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심플해지고 맞아요. 그렇고 색채도 주황색이나 뭐 이런 분홍색 이렇게 되게 밝은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때도 별로 안 떴어요. 아니,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약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네, 약간 팍 뜨진 않았어요 그때. 약간.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서커스 이런 그 단원들을 많이 그렸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를 만나요. 페르난드 올리비에라는 이제 시작이 되죠. 피카소의 여인들 얘기는 뒤에서 또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지금 심각하네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껴드는 거예요. 왠지 힘들어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아프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때 아비뇽의 처녀들 얼굴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 맞아요. 얼굴이 아프리카 그 조각이랑 닮았어요. 예, 그 아프리카 조각, 아프리카 가면 이런 것들 그렇게 보니 이해되네요. 그리고 이때 이때 그 이집트의 정면법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때 정면법이 피카소의 그림에서도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물체를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바라본 그런 것과 그리고 종합적 큐비즘
이런. 좀 어렵다. 너무 큐비즘 막 이런 갑자기 피카소 그림들 분출하죠. 정리를 좀 하다 보니 어렵네. 그러니까 큐비즘이 우리 아까 얘기한 입체파예요. 맞아요. 다양한 각도로 쪼개서 그린 거. 네, 그것을 입체파 큐비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 큐비즘은 그림 표면에 종이, 직물, 나무, 광물 이런 물질들을 그대로 캔버스 이런 데 붙여서 그걸 한 화면에 모두 다 집약해서 나타내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가 다시 피카소에게 나타나는데, 약간 신고전주의 그림이 되게 약간 부드럽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그 옛날 귀족 초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그림. 그런 그림도 그렸어요? 네, 그런 시기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사실은 그리고 싶은 걸 그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어떻게 매번 똑같은 풍토를 그리겠어요. 항상 다양한 걸 시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신고전주의 이게 나타나는 게 이때 또 만났던 여자친구 여인분의 영향도 크죠. 이건 또 이따 얘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초현실주의인데 이 초현실주의가 약간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약간 그린 그림처럼 추상화에 가깝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7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를 질문했네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 피카소 대신 자체가 좀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진짜 피카소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화풍의 그림을 그렸구나를 정말 제대로 느끼기는 했어요. 청색풍의 그림, 장밋빛 시대의 그림, 입체파,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다양한 그 사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림이 여러 풍이 있구나를 또 한 번 느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피카소의 그림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직 피카소 그림이 왜 비싼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키님. 제가 이거 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많아져. 아무튼 다 떠나서 이제 비싼 이유가 지금 얘기 들었다시피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피카소가. 그 중에서 제일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혁신적인 걸 그리고 싶어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천재적으로 저 많은 화가들보다 돋보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괴물 같은 그런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옆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뭐 뒤에서 본 거, 이거를 쪼개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압축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연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첫 연인에게도 너의 전생의 삶은 그린 거야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말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은 막상 그 그림을 봤을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전생애를 그리지 않았고 그냥 나 예쁜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구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시간을 담는다는 것 자체를 피카소니까 시도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시간을 담는다는 의미도 사실 이해가 안 됐고, 왜 비싼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혁신적인 거에는 끄덕이면서 이제 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면서 이해하고 비싼 이유가 있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림에서 형태가 달라지면서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비싸졌다. 그쵸. 이제 누구도 그 긴 시간을 담진 않았거든요. 그 다양한 면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처럼 어떻게 보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 평면에 넣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장면 안에, 한 화면 안에 전생애를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인정을 받을 만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카소가 그림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혁신 앞에는 사실 또 다양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혁신적인 피카소가 인정한 작가가 있다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폴 세잔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입체파에 시작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폴 세잔이 입체파의 시작인가요? 네, 입체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인상주의 화가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맞아요. 시작은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도 그 조각을 내서 어떤 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산을 다각도로 보면서 이게 쪼개서 이걸 어떻게든 다 자기가 느끼는 거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각 내서 표현하는 게 맨 처음에 시도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폴 세잔도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현실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그리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 음악에도 어디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폴 세잔 그러면 회화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들은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 표현을 지금 처음 들어봐요. 세대 차이예요, 이것도. 저희가 매회 빠지지 않는 세대 차이. 뭐 음악의 거장은 무슨 뭐 왈츠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근데 음악은 사실 저희 교육 때만 해도 그렇게 계속 배워요. 딱딱하게. 주입식. 근데 제가 배운 걸로는 저는 그래서 폴 세잔 그러면 그냥 인상주의 화가 뭐 회화의 아버지 이런 얘기들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폴 세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입체파의 시작만이 아니라 입체파의 시초기도 하지만 피카소가 자기 스스로 엄청난 근자감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이런 스스로 근자감이 있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폴 세잔을. 그래서 말하게 된 건데 이런 근자감이 어디서 나올까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천재는 천재니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혁신적인 걸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만은 누구보다 잘한다 뭐 이런 게 한번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누구보다 잘한다. 이거 사실 위축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 진지해지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기 탐구니까. 그런가요? 매사가 너무 진지해지는데 그것도 제가 근자감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사실 저는 예를 들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 손톱은 누구보다 내가 이쁘게 깎는다. 뭐, 이런 것부터 있기 때문에, 진지는 뭐, 굉장히 괜찮은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메리골드님은? 저는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리. 네, 그냥 방 정리도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청소의 의미의 정리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정리도 그냥 잘하는 것 같고. 저희 방송 스타일 다 나오죠. 자꾸 이야기가 저는 진지해지고, 우리 메리골드님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나 봅니다. 네. 짤 때 자르고, 왜 빠졌냐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키님은? 제가 원래부터 그런 기질은 없었는데 생긴 게 좀 추진력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막 남들보다 너무 잘날 정도는 아닌데 의외로 제가 사람들하고 속해 있으면은 제가 추진력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장점이지 않나. 맞아요. 방송에서도 저희 못하는 거 확확 지적해 주시고, 저희 내용 정리할 때도 정말 럭키님 없으면 추진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본인들의 잘하는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그런데 뭐 저랑 방송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어서. 왜냐면 이런 대화를 의외로 사람들이 질문을 왜를 붙여서 하거나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왜라는 단어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습관 들이면 좋으실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자기 탐구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알아내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씩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럼 피카소는 이렇게 본인에 대한 근자감으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긴 시간 많은 맞아요.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준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근자감뿐만 아니라 피카소 자체가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이 생각을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5만 점이라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왜 천재는 집착, 집중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거 약간의 정신병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거를 그렇게 요즘은 이제 정신분석학이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따와서 이제 예술가들을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나오니까 조금 왠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약간의 정신병이구나.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제 피카소가 오래 산 만큼 저희의 전쟁 얘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쟁 얘기요? 네, 한국의 전쟁 얘기. 뭐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박정희 시대 거의 가까이 사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 1950년?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대? 네. 뭐 60대 말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네. 그거와 관련된 그림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좀 너무 의외였어요. 한국전쟁 당시를 모티브로 뭐 신천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이제 한국에서의 학살? 한국에서의 학살.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되게 의외예요. 왜요? 그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이게 막 쪼갠 형태가 아니라 정말 그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 푸른 계열 그런 톤에다가 모노톤에다 여자들은 임신하기도 하고 약간 벌거벗은 형태로 있고 한쪽에서는 손이 총으로 박혀져 있어서 약간 좀 형태로 봤을 땐 의외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도 제가 얘기해서 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사실은 한국 전쟁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저는 가장 좀 놀라웠고요. 그림을 보면서 그냥 느낌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피카소라는 작품으로 와닿은 게 아니라 그 임산부에서 위안부 느낌이 나와서 한국 맞아요. 전쟁과 또 그 이전에 일본에서 식민지 시대에서의 그 위안부의 아픔들 이런 것이 그 그림에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메리골드님은? 저는 아까 꾸미님께서 얘기해줬던 그 여성은 되게 사람의 모습처럼 그려져 맞아요. 사람처럼 그려져 있죠. 네,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그 군인이랄까요? 아무튼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되게 로봇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로봇같이 그린 것은 또 되게 아무튼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러니까 왜 여성은 그런 좀 인간적인 형태로 그리고 그런 총기를 들고 있는 군인은 입체적 그 로봇처럼 그려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한국에서의 학살은 아까 너키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그린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놀랐어요, 그 부분이. 그죠, 메리골드님? 네. 그 피카소가 게르니카 학살 이후로 되게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사회 정치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의 하나가 이 한국에서의 학살 그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 그림에서 한국까지 저는 좀 이번에 느낀 것들이
되게 긴 시간을 살았고, 한국을 모티브로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아까 박정희 얘기까지 나와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피카소의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작품과 함께 얘기를 했다면, 우리 그림 설명 나올 때마다 잠깐 피카소와의 여인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피카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아니면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두 분은 어땠어요? 일단 피카소 하면 되게 천재? 위대한 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인들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화가 좀 나더라고요. 누구나 여자라면. 네. 단순히 많은 연애를 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약간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학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어디까지 수위를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은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조금 화가 많이 났어요. 피카소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검색들을 좀 해보시면 되게 재미난 얘기가 많을 거예요. 네. 메리골드님은 저는 진짜 분노에 치를. 그래, 아니 여자라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한 여자의 이사를 정말 망가뜨려놓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뭐라고 화가 봐야 났어요.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매매 여인들하고 하는 거를 다 그냥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람으로보다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혼하면 자기 재산도 반을 넘겨줘야 돼서 이혼도 안 했던데요. 네,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자기가 바람 펴서 뭐 연인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보통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데 싸워서 이긴 애랑 나는 살겠어 이러고 좀 이상해요 사실 사람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피카소의 여인들 정리해봤거든요.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같이 살았거나 같이 만났거나 결혼한 여인들 중에 2명은 자살했고요. 2명은 정신이상자가 되었고요. 1명은 젊어서 요절을 했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위대한 화가로서의 피카소와 또 그 어느 한 시절을 산 남자로서의 피카소는 좀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별로 이면은 알고 싶지 않아요. 아티스트의 이면을 보면 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피카소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눠보았는데, 그거 아세요? 피카소 전시회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홍보는 좀 아니고요. 그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 피카소와 큐비즘이라는 제목으로 1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예술화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제를 참 잘 선정했나 본데, 지난번에 마르셀 듀샹 얘기했잖아요. 마르셀 듀샹전도 열리고 있어요. 열릴 거예요. 열릴 거예요. 네, 제가 12월 22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듀샹전도 열린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그 주제로 잡은 두 화가들이 다 이렇게 전시회를 여니 한 번쯤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듣고 가시면 또 느낌이 또 다르실 거예요. 네, 그림을 볼 때 아무래도 그냥 유명한 화가로 보는 거랑 여러 여인들의 조금은 안 좋은 남자로서의 입장도 한번 보면서 그림이 그러면 어느 시대 그림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네. 조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들 전달하면서 이 추운 날 피카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인사할까요? 네? 끝나는 인사 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사실 조금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이것으로 피카소에 대한 저희들의 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보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 이건 다시 할게요. 입이 꼬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보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보이는 것을 함께 관찰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잘 보이지 않던 예술의 단면이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꿈이 PD 작가의 넉키, 패널의 메리골드, 제작의 은행나루 방송국이었습니다.